안녕하세요. 김혜영의 센토크 기자 김혜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현재 기술 주도형 게임 체인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즉 AI겠죠. 2020년 말에 등장한 챗GPT는 AI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 바꿔놨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또 어떠한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폭넓은 활용성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챗GPT가 쏘아올린 AI 바람은 전 세계를 생성형 AI 열풍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인데요. 이미 AI 기반의 혁신 물결은 의료와 금융, 예술, 문화 등 우리 삶 전 분야에 걸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AI 기술의 발전은 기대와 동시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 이에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센토크에서는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주도의 시대, 우리의 대응 방안에 관해 한국인공지능협회 김현철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공지능협회 협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부터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장 김현철입니다. 본회는 2016년 11월 달에 발기인대를 하고 이듬해 17년도 6월 달에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본회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네.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재를 양성을 하고 또 AI 기술을 다루는 회원사들과 함께 인재들과 회사들의 어떤 교류를 중심으로 그들을 연결하는 목적 사업들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전체 생태계의 진흥을 꾀하는 조직입니다. 지금 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회사들이 아마 많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좀 자리하고 있나요? AI를 기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네.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컴퓨팅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업도 대개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팅 파워에 이제 종사하는 세 가지 영역에 속하는데 본회에 가입한 AI 전문 기업들은 약 1000여 개 정도이고 이들은 각 산업별로 AI를 이제 보급시키는 활약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전 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행정이라든지 네. 의료, 그다음에 뭐 복지나 헬스케어, 유통업, 금융, 반도체 그리고 모빌리티와 로봇 등 다양한 산업군에 이제 AI를 도입시키는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또한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도입이 필요한 2만여 개의 수요 기업들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AI를 다룰 수 있는 이 공급군과 그다음에 수요군들을 매칭하여 서로의 비즈니스를 엮어주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협회 회원들의 형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AI 인공지능은 사실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2016년에 있었는데 이때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이 협회가 조성이 된 걸까요? 맞습니다. 협회가 2016년 11월 달에 이제 발기인 대회를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뭐 다양한 어떤 측면들의 융합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AI 스타트업을 하던 실무자로서 이제 2011년도부터 사실은 AI 이 기술을 다루는 어떤 그런 이제 실무적인 영역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때 이세돌 씨가 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어. 머신러닝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근데 구글의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내므로써 이세돌 씨를 이제 이겼잖아요. 네.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같이 실무 모임을 하던 그런 모임의 이제 지인들과 네. 우리 다시 인공지능을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해봐야겠다. 그런 것들이 어울려져가지고 2016년 11월 달에 네.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일종의 세미나 모임을 조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명, 6명 모여가지고 우리가 AI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모임이었는데 우연찮게 그때 모임 때 너무 많은 관심들이 또 세간의 이목을 받아가지고 우리만 알기에는 아까운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밖에 공표를 해서 대중적인 세미나로 만들어보자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사단법인에 대한 어떤 비영리 단체의 중요성을 알게 돼가지고 협회를 이제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제가 2014년, 15년도에 개인적으로
인구 통계를 좀 보다가 네. 우리나라의 이제 출생률 저하와 그다음에 혼인율 저하, 그다음에 고령화 지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가 14년, 15년도에서 한 7년, 8년 정도 지나면은 인구의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것들을 제가 그때 좀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 생산성이 줄어들고 있는 산업의 경쟁성을 높여주려면은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어차피 제가 AI 쪽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AI와 로봇의 자본이 몰리고 그다음에 어차피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수순으로 가겠구나 해서 이제 산업의 어떤 경쟁성과 인구의 부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고 AI와 로봇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좀 확보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것도 맞물려져 가지고 협회가 종합적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네요. 자, 예전에 또 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서 인공지능 기업 현람을 내놓기도 했다라는 기사를 봤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 설립하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성과와 업적들을 좀 달성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을까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같이 만든 인공지능 기업 현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년도에 세미나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던 공부문이었다 보다 보니까 협회로서의 조직력이 좀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을 위한 사업을 한번 런칭을 해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때마침 해외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전시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들을 좀 해외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저희가 이 기업 현람을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보급했던 어떤 그런 시발점을 좀 만들었었고요. 이 기업 현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일을 맞습니다. 하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AI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이제 기업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편람이거든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17년도에 저희가 해외에 있는 인공지능 전시에 우리 기업들 소개해줬을 때 30개가 안 됐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네. 적었네요. 왜냐하면 이제 막 태동하던 AI 어떤 생태계였기 때문에 30개가 안 됐었었는데 지금에서는 누적된 편람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종합적으로 한 6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네. 와, 굉장히 크게 그래가지고 급증을 했네요. 네, 그런 이제 시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해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시를 제가 좀 보고 네. 이제 그 이듬해 18년도에 AI 엑스포 코리아라는 어떤 코엑스에서 하는 전시회를 열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성과 창출했고요. 올해 벌써 7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인공지능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셨는지 계기도 좀 궁금하고요. 이에 따른 파급력이나 효과, 영향력도 굉장히 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 엑스포 코리아는 이제 코엑스에서 18년도 여름에 처음 만들었고요. 네. 이제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협회가 스터디 모임으로 출발했다 보니까 네. 이제 체질 전환의 어떤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중심의 산업 중심의 어떤 그런 협회로서 네. 이제 체질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가 AI 엑스포 코리아를 좀 기획해가지고 파트너들을 만나서 이렇게 개최하게 됐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보니까 막 태동하던 인공지능 어떤 기업들을 제대로 선보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장이 잘 없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전시회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해에 이제 AI 업계는 이렇게 흘러갑니다라는 어떤 메인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동시 개최 행사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어워드라든지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이제 종합의 어떤 인공지능 분야의 종합 전문 전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동안의 누적 관객 수를 보니까 이제 12만 명, 와. 그다음에 참가 기업이 1,200여 개 정도, 그다음에 해외 이제 대사관들과 교류하는 어떤 그런 이제 개수가 한 12개 해외 국가 교류를 하는 어떤 그런 종합 전시가 됐더라고요. 이게 수치적으로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올해도 엑스포 열리잖아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메시지를 담은 어떤 키워드를 좀 주제로 하실까요? 작년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제가 있습니다. AI 엑스포 코리아라는 대주제가 있으면은 부제로 항상 그 해 메시지를 저희가 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빅뱅 오브 AI라고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창발적으로 폭발한다라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이제 담았던 거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퀀텀 점프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은 AI가 본격적으로 산업에 도입이 됨으로써 이 산업이 얼마만큼 부양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 와가지고 우리
참관하는 분들이라든지 바이어들이 AI를 통해서 산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측면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올해는 퀀텀 점프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보면 어떤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매칭을 중간에서 해주는 가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수년 전부터는 일본이나 중국 시장 등을 직접 방문해서 이 인공지능 기업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뭐 교류의 영역인 건가요? 협력의 영역인가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보류가 됐던 이제 활동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17년도에 협회를 처음 만들고 이제 각각 일본과 중국의 지사를 설치를 해서 잠깐 동안 운영을 했었거든요. 아, 지사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쪽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어떤 교류하기 위한 어떤 이제 장치를 현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런 식으로 좀 조직을 했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조 산업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뭐 독일, 일본, 우리나라 얼마나 될까요? 5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5개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중일이 동북아라는 어떤 이 중심지에서 되게 지근거리에서 제조 산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네. 또 그때 당시에 제가 봤었을 때도 우리나라에 있는 AI 기업들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제조 현장으로 가서 그들의 어떤 제조 현장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는 사업을 한다고 치면은 시장 확보가 가능하고 또 AI라는 어떤 그런 중심 주제를 가지고 동북아의 어떤 이런 경제 권역을 조금 이제 친근하게 엮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상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다만 그게 19년도에 연말에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이제 네. 터지면서 좀 어느 정도 좀 보류를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사실 국내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해외로 이제 진출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가 AI 하면 가장 큰 강대국 미국 떠올리고요. 그리고 뭐 중국이 뒤를 바짝 쫓고 있다고는 하지만 격차가 또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서서도 동북아 진출 이야기 해주셨는데 승산이 조금 있다고 보세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동북아 생산에 대한 논의는 좀 늦은 감이 있나요? 늦었다기보다는 어떤 주제 의식이 좀 맞지가 않고요. 포커싱 아직 잘 맞지가 않고요. 네. 현재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덕분에 AI에 대한 어떤 그런 각국의 기술적인 상황이 좀 많이 변화해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나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독주 체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1위인 미국과 2위인 중국의 격차가 이제 굉장히 큰 실정이고요. 아까 잠시 이야기 드렸듯이 AI를 만들기 위한 3요소는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미국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 혹은 미중 패권 갈등에 의해서 미국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고급 반도체 공급망을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제 막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인프라를 만들 수 없는 이제 형국이어가지고 AI를 제대로 좀 만들어내기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의 상황들이 좀 많이 재편된 경우가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날로그 대국이라는 어떤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을 먼저 시켜서 그거를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GPU에 이제 학습을 시키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앞단에 어떤 사전 작업들이 안 돼 있는 국가입니다. 경제 규모는 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1월 달에 챗GPT가 처음 나오고 나가지고는 네. 자신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하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의 우수한 솔루션들을 AI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나라의 어떤 방향에 그런 식으로 기조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좀 나라의 기조를 잡고 있는지 좀 궁금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측면으로는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국의 솔루션을 사용하자라는 어떤 측면이 있어서 한중일의 어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혹은 AI를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협회 차원에서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활약을 할 생각입니다.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전략과 공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그리고 협회에서는 인공지능 창업 지도사 자격증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낯설기는 한데요. 이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고 이게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보통 이제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창업을 하는 분들한테
이제 창업 지도사라는 어떤 멘토들이 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SBA 같은 어떤 그런 기관이라든지 맞아요. 정부에서 창업을 이제 장려하는 지능기관들이 창업 지도사들을 많이 이제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자신들이 지원해주는 창업 기업들한테 컨설팅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의 시대를 봤었을 때 인공지능을 쓰지 않고서는 창업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직군인 창업 지도사들을 협회가 인공지능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창업의 초창기 때부터 AI를 도입해서 성공적인 어떤 이제 창업을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신설한 이제 제도입니다. 네, 우리나라 인공지능 생태계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인공지능협회에 관한 역할에 관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네, 국내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도 떠올리시겠지만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챗 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사의 굉장히 큰 변곡점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챗 GPT 이른바 거대한 언어 모델에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를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10년 동안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들었지만 네.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네. 하나입니다. 저번 달에 어디 CEO 모임에 가가지고는 네. AI는 권력이라고 얘기했고요. 혹은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딥러닝을 통한 어떤 이제 방법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어떤 정의로서 인공지능은 계속 다변화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원론적으로 일단은 AI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기억을 기반으로 과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이때 이런 지능 활동을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학습과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인공지능도 뭐 이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텍스트라든지 시계열 데이터라든지 이런 각종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학습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컴퓨터로 하여금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사하는 어떤 기계 지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간편한 정의인 거고 인공지능은 사실은 하나의 단일 기술로 좀 설명이 되긴 하지만은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로 좀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아마 익숙하시겠지만은 인공지능을 뭐 약한 AI, 뭐 강한 A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개념들이 주로 통용됐었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제가 분류를 좀 다시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네. 한 건데 생성형 AI와 산업 특화형 AI로 좀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말과 그림, 뭐 혹은 음성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생성을 해내는 것들이 특징인 거고 대표적인 예로는 뭐 오픈 AI 챗GPT라든지 뭐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 3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방대하게 이제 있었던 텍스트 데이터들 학습한 결과 인간과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네. 인간과 대화가 통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되게 일반적인 문제 해결에 좀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산업 특화형 AI는 특정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유형의 AI는 어떤 비전을 인식한다거나 시계열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산업의 버티컬한 영역에 쓰이는 건데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을 산출한다고 치면은 이 산업 특화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분석하거나 인식하는 데 좀 측면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요 특정 산업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질 좋게 확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모델 경쟁력을 좌우하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도 어디에 쓰이느냐, 근데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어서 제가 생성형 AI와 산업 특화형 AI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분류해 놨었습니다. 네, 이해가 좀 쉽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챗 GPT가 등장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기반으로 한 검색 엔진 빙을 내놨고요. 구글에서는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제미나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젠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던 인공지능의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인공지능 이슈가 이렇게 도래를 해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2022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대중적인 관심사를 갖게 된 계기인데 이게 기술사 쪽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성형 AI의 이제 폼을 연 게 챗GPT의 GPT 엔진인데 이게 뜻이 이제 제너레이트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제 약어입니다. 근데 네. 요거를 이제 풀어보면은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으로 사전 학습시킨 생성자 뭐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때부터 인공지능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맥락을 유지한 채로 그러네요.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사람과 대화가 되는 어떤 수준의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트랜스포머 알고리즘과 거대한 양의 어떤 데이터와 그다음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을 만한 컴퓨팅 자원들이 맞물려짐으로써 사람과 이제 맥락을 유지한 채 대화가 되는 어떤 언어 모델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이제 열어줬던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치면은 네. 챗GPT는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상호작용이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는 어떤 인공지능 시대를 연 어떤 역사적인 이벤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트나 이미지, 뭐 음악이라든지 뭐 영상 등을 출력할 수 있게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기에 사실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이 대려 특수를 맡고 있고요. 그 네, 반도체 맞아요. 산업과 데이터 센터가 이제 연계돼서 거대한 또 산업의 밸류 체인을 또 이루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좀 화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배경이 없는 기업들과 이제 일반인들도 손쉽게 생성형 AI를 서비스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AI를 활용해 가지고 자신의 비즈니스에 접목시킬 수 있게끔 되는 큰 이슈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상상의 영역만 있었던 이제 휴머노이드형 로봇에 지금 이제 이 거대 언어 모델이 탑재돼서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어떤 노동을 증강시켜주고 허드렛 일들을 대체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전자나 우리가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 생각해 보면 AI 열풍이 불면서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는 업종들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AI가 더욱더 화두가 되고 지금 굉장히 이 기술 패권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적합하게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산업이나 우리 삶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거의 뭐 모든 산업 전 분야의 번역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이렇게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에는 상상의 영역으로만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생산성을 확보해주고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는 이제 측면들이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 신사업기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창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이제 금융권에서 투자 전략 수립이라든지 리스크 분석, 고객 맞춤형 상품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것들이 그쪽 관련된 전문가들이 했는데 이제는 언어 모델의 어떤 이제 힘을 입어가지고 인공지능 어드바이저가 폭넓게 도입되고 있는 형태가 있고요. 또 의료계에서도 그다음에 이 AI 기반의 진단 및 치료 의사결정 어떤 지원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도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사들의 어떤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임상 시험 단계에서도 연구 효율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0년 걸리던 작업들을 1년 내에 단축시킨다는 어떤 그런 이제 이론적인 배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에서는 제품 설계부터 생산 공정, 그다음에 품질 관리에 이르는 어떤 전 과정에 이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조금 더 고도화 이제 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물류 및 유통 분야에서도 AI를 통해서 이제 예측 모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분석, 뭐 재고 관리, 그다음에 뭐 배송의 최적화, 뭐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고 또 문화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또 생성형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나리오 작성이라든지 영상 편집, 뭐 이제 게임 개발 등의 창작 보조 도구로서 이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나아가 뭐 법률, 뭐 교육, 뭐 고객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단순 업무들을 자동화시키고 있는 형태로 지금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그야말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이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은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선발주자 기업이 계속 우위를 점하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 주자들이 지속적인 어떤 독과점 우위 체제를 갖고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게 왜 네. 그러냐면은 이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와 연상 능력이 필요로 이제 한 만큼 굉장히 큰 기술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기술과 자본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전력에 대한 공급망이라든지 혹은 그 기술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인재에 대한 어떤 선행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픈 AI, 뭐 구글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선점을 해가지고 대규모 어떤 투자들을 수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형국이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자가 단기간에 어떤 자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협력을 함으로써 데이터 센터를, 그러니까 인공지능 거대 언어 모델용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짓겠다고 발표한 게 있는데 한 135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천문학적인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력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정도로 투자를 하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0조 원을 반도체에다 투자하겠다라고 또 했기 때문에 네. 이 금액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정부 예산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것들을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AI 분야에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이제 곳에다가 집중을 한다고 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쪽에다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마냥 이거를 독과점이라고 어떻게 보면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역할들을 이 거대한 AI 밸류체인 상에서 가지고 와서 한국만의 어떤 길을 이제 독자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보면요, 뭐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이런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도 어떤 한계점이나 우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일단은 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간 기술이다 하더라도 분명히 약점들은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잠재성이 굉장히 큰 기술이긴 하죠. 근데 지금에서 언젠가는 그 부정적인 것들이 해결이 될 거긴 한데 지금에서의 한계점들이 있다고 치면은 네. 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이제 대형화가 되었기 때문에 되려 이 경량화된 AI 모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보통 인간의 어떤 시냅스의 개수를 치면은 한 2천억 개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 거대 언어 모델에 들어가는 어떤 파라미터를 그런 이제 시냅스에 이제 약간 비교를 한다고 치면은 이미 5천억 개가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요 조그만한 뇌에서 모든 학습과 추론 활동들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지금 인간과 대화가 통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경량화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하나를 이제 생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양만큼의 어떤 전력 소모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문장을 한 줄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500ml 생수가 한 통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자원 소모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위기에 의해서 뭐 아리백이라든지 에너지 그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이렇게 각광받는 시대에 AI 산업 자체가 사실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한계가 있고요. 네. 또 이 언어 모델에 대한 어떤 이 알고리즘이 이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것들을 추론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 기반의 어떤 말을 뱉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럴듯하다 싶으면은 아무 말이나 뱉어내는 어떤 그런 할루시네이션 현상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윤리적 네.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예, 뭐가 있냐면은 AI 모델이 만들어낸 어떤 컨텐츠가 누구한테 저작권 기소가 있어야 되는지 혹은 어떤 이로부터 저작권이 있는 걸 학습시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깜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법적인 어떤 조치들이 국제사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전문 영역으로 쓰이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연어 처리나 뭐 상식 추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에 띄는 향상은 있지만은 뭐 의료라든지 네. 법률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굉장한 어떤 신뢰성과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측면으로 가가지고는 이 기술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에도 한계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쉽사리 전문 영역으로 들어와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한계점들이 아직까지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결될 거라 봅니다. 네,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떨치고 있는 나라 그리고 기업하면 뭐 단연 미국이 강국으로 떠오릅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도 참 궁금한데 네. 미국이 워낙 지금 강국으로 선두주자에 달리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약간 관점을 전환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같이 막대한 자금과 그다음에 인적 자원들이 있는 나라를 이제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 중심의 거대 언어 모델의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투자되는 비용과 인적 자원 봤을 때 한국 같은 나라가 따라갈 수 없다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사실들을 인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규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협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쪽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될 거고요. 또한 방대한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들이 조금 최근의 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선진적인 원전 기술이 다시 각광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제조와 의료, 그다음에 뭐 로봇과 자동차, 또 나아가서는 뭐 한류 컨텐츠, 문화 컨텐츠 같은 경우에 이제 선도적인 어떤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업에 인공지능을 도입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이거를 고민을 한다고 치면은 AI 원천 기술을 쫓아가려고 하기보다도 AI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저변화시키고 일상화시켜서 선진적인 어떤 선도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정부와 입법기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은 이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제도 마련과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쫓아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쓰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 마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도 이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이제 뭐 인프라나 법제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 움직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유럽도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법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네.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능법 쪽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규제를 먼저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미 유럽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된 AI 기업들이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쫓아갈 수 없을 거라는 어떤 일종의 포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책을 이제 마련을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 규제에 걸리게 되면 이제 큰 어떤 벌금을 물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이제 걸려져 있고 오픈 AI 챗GPT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 문제 때문에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쪽에 소송이 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상 혹은 자신의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책상에서 AI에 대한 어떤 법안을 규제법으로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산업 육성될 때는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생겨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판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육성과 관련된 법안이 법제화돼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조건 시장을 풀어주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무조건 규제하는 것도 사실은 이체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고위험군 만약에 네. 뭐 가짜 뉴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딥페이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되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고위험군이라든지 혹은 뭐 국방 관련된 어떤 뭐 이제 킬러 이제 AI 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인공지능이 악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제재를 크게 규제를 가하고 네.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삶을 더 풍족하게 진행시켜 줄 수 있을까? 혹은 산업을 더 부양시킬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는 지능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능법이라는 큰 골자 안에서 규제에 대한 측면들, 고위험군에 대한 규제 측면들을 좀 이제 내용들을 채워놓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산업 특화형 인공지능 이야기 개념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 보면요.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잘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면 어떤 부가적인 이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인터넷이 연결됐었을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네.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바일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렇게 단일한 디바이스에 AI 칩을 넣어서 인공지능 관련된 일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쓸 수 있게끔 혹은 보안이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도 AI 기능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온 디바이스 영역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런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이게 학습과 추론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학습을 위해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GPU 어떤 그런 이제 칩이 굉장히 많이 대량으로 소모가 되고 있는데 이 추론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량의 어떤 자원들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컴이라든지 뭐 인텔 그다음에 뭐 AMD 같은 그런 이제 추론용 반도체 칩을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뭐 PC라든지 뭐 모바일 이런 쪽에다가 이제 AI 일부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독과점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 엔비디아의 진영이 온 디바이스 영역에서 지금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강점인 게 이제 세계 최초죠. 갤럭시 24, 삼성의 갤럭시 네. 24 같은 경우에도 온 디바이스 AI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신제품을 이제 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실시간 통번역, 외국어에 대한 이제 실시간 통번역과 간단한 문서 요약, 그다음에 뭐 사진 편집 이런 것들이 AI 기능이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되게 편의성 있게 넣음으로써 뭐 굳이 클라우드 자원들을 끌어당겨가지고 뭐 인터넷 연결되지 않더라도 핸드폰 하나 가지고 내가 뭐 해외 나갔었을 때 통번역 서비스를 뭐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포토샵을 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제 배경이라든지 뭐 이미지 처리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인 거고 원래 우리나라가 잘하던 어떤 모바일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국의 어떤 특화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사업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활용이나 이런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다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보통 전통적으로 AI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되는 어떤 그런 투자금, 그다음에 IP 개수, 그다음에 논문 개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매년 AI 인덱스라는 그런 인공지능 국가별로의 이제 그런 순위들을 책정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이 4위에서 8위를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나라였거든요. 첫 번째 그룹의 나라라고 치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겠죠. 이제 두 번째 그룹에 있었던 나라인데 네.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는 저의 생각도 좀 바뀐 게 네. 이거를 그런 전통적인 어떤 이제 순위 책정 방식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의 어떤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일상화 측면을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AI가 이 사회에 이제 효용성 있게 녹아들어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이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는 아직 전 세계가 네. 그런 측면에 봐가지고 이제 새롭게 스타트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도 마련을 잘한다고 치면은 충분히 선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갖게 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글로벌 초고대 인공지능이 잘하지 못하는 그런 틈새 시장을 찾아서 그 분야에 어떤 특화된 인공지능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분야와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두에 아까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중에서 뭐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AI 같은 경우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산업 특화형 뭐 AI로 나온다고 봤었을 때 네.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은 부분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접근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들만의 경쟁성을 확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되려 자신들이 접근하기 힘든 분야로 가서 거기에 있는 특화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AI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상에서는 무조건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있는 문서 5조 개를 학습을 시켜서 범용성에 특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네. 산업 특화형 AI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의료 데이터라든지 뭐 통신이나 뭐 소비 데이터, 뭐 공공에서 있는 보안성이 중요한 어떤 행정 데이터,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 노후화가 녹아져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산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보유하지 못한 귀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산업의 전문인들과 함께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정부에서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어떤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뭐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산업 특화형 인공지능을 육성해서 이 틈새 시장을 노려봐야 한다라는 전략적인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협회는 지금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데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공지능 스타트업 이 업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아마 현장에서 듣는 그 목소리들이 있으실 텐데 네. 어떤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 어떤 부분에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사실 이세돌 알파고 대국이 이제 있고 난 후에 정부에서도 AI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봤는데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R&D에 대한 측면이라든지 뭐 인적 자원에 대한 어떤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 통해서 충분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아까의 기조를 이어가지고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은 네.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확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경쟁력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산업에서 오래 종사한 레거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네. 정부나 뭐 공공기관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안 등급을 책정을 해가지고 AI 스타트업들한테 개방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측면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합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랑 개인정보 이슈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엮어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그거를 개방하기 쉽지가 않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이제 보안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풀어줘야 되는 어떤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은 네. 스타트업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이제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지난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잘했다고 치고요. 네. AI 생태계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지 그 안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자생적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개방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인공지능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한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보유한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네. 관광 데이터, 뭐 농업이나 잉업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들, 그 다음에 뭐 특산품, 그 다음에 뭐 의료나 복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 지자체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잠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업 비즈니스와 연계해서 데이터를 유통하는 어떤 그런 유통망도 장기적으로 체계를 이제 갖추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갖춰진다고 치면은 생태계 자체의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스타트업들을 위한 AI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이미 뭐 우리 생활 많은 영역에 스며들어 있지만 조금 더 보편화된다면 어떤 세상의 모습이 좀 그려지세요? 이제 협회에서 AI를 이제 규정할 때 제가 네. 이제 메타 산업이라는 단어를 좀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메타 산업이라는 거는 그 기술이 보편성을 갖춰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활용된 다음에 그 모든 분야를 부양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성을 갖고 있다가 가지고 메타 산업인데 뭐 인공지능도 메타 산업으로 친다고 치면은 또 하나의 측면을 봤을 때 교육이 또 메타 산업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 국민들, 아니면 전 학생들, 전 기업들 이렇게 부양시킬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학 쪽으로 간다고 치면은 과학적 가설을 뭐 AI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해서 검증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이론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개발 후보 물질에 대한 뭐 기한 단축, 그다음에 나아가 뭐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뭐 부족한 의료 그런 전문 인력을 인공지능을 대체해서 수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게 유통과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에서는 그거를 이제 최적화시킴으로써 뭐 재고 관리와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제 AI가 적용된다면은 물가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기여할 수가 있고요. 또 제조 현장에 로봇이 투입이 된다면은 어차피 인구가 줄고 있고 생산가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체해서 우리나라의 경쟁을 좀 부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거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산업에 보편화된 세상은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역할이 있다면 또 반대로 우려의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공지능의 영역이 너무 빠르게 확대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조금 뺏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각에선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게
컨택 콜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AI로 좀 대체되고 있는 네. 수준인데 사실은 막을 수 없는 기술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점을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네. 노동과 일자리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선진국 대다수의 인구 같은 경우는 줄고 있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줄어드는 생산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지속적으로 이제 도입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일반 대중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제 정치권에서도 속히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은 노동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제도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줌으로써 사회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참여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소득이 책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정치권에서는 뭐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AI로 대체돼서 생산성을 부양시키면은 그런 재원들은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급여를 받으려고 노동을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어떤 삶의 라이프 사이클이었는데 네.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노동이 곧 일자리는 관섭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막연하게 두려운 거거든요.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게 노동이 대체된다는 걸로 이제 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우리가 남는 시간을 어떻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좀 참여할지에 대한 고민하는 계기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씩 말씀드렸지만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산업에 쓰일 거고 기업에 들어와서 인간을 대체하거나 증강하는 쪽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측면에서 이 균형을 맞춰주는 제도 마련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봤었을 때 이런 우려들이 불식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인공지능 기업인이라든지 기술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의 논의가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들한테 AI에 대한 주제 의식이 좀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이 종합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인공지능협회가 향후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어떤 계획들을 설정하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된 어떤 계기와도 부합이 되는데요. 네. 협회가 이제 지난 8년 동안에 AI 기업들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산업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였다고 치면은 네. 이제는 AI가 모든 분야와 사람들에게 활용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협회를 이제 산업의 대표자가 아닌 인공지능 시대를 대표하는 곳으로 비전을 이제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회원에 대한 참여 형태를 AI 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모든 기업에게 개방하여서 이제 협회에 참여를 독려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AI에 대해서 마냥 불안해하거나 뭔가 두려움을 갖기보다도 이것의 주인으로서 어떤 주체성을 가진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협회의 장기적인 목표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변하는 곳이고 또 모든 국민들이 협회에 참여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끝으로요. 이런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싶다 중장기적인 목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전해 주시죠. 이게 대부분의 AI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먼 미래에 도래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생각들 하실 텐데요. 사실은 AI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은 이미 80년 전부터 태동이 됐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삶에서 기능하기 시작한 거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 맞닥뜨린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께서 자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폰 확산과 같이 AI 물결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면 이 물살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죠. 오늘은 인공지능협회 협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스탠토크. 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관련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 체계를 정비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야지만이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을 텐데요. AI 발전과 더불어 이와 함께 또 AI에 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윤리적 권고사항과 제도, 법 마련도 촉구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